존경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압도적 다수 시민들의 지지 속에 촛불 정부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벌써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정권은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저를 포함해 수많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품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체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이 정권이 외면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해서 문재인 정부가 응당 이루어냈어야 할 중대한 사회개혁 과제들과 끝내 이를 미루고 회피한 이 정부의 크나큰 책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는 너무 많이 가는데. 네, 그럼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님, 제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질문자입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성심껏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이 문재인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 국민이죠. 뭐. 예. 네, 맞습니다. 네. 2016년 말 또 2017년 초에 그 추운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매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1등 공신들입니다. 네.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이 촛불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그냥 보통의 보통 사람들, 또 정말 우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총리께서는 촛불 광장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죠. 예, 네, 그렇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광장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지 정당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차이들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좀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커다란 열망이 다양한 차이들을 넘어서 그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광장에 평화롭게 모일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그 촛불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제도적인 말씀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대답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바랐던 게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결국 이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정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자신들의 기대만큼 못하면 또 그렇게 어떤 이런 형태로든지 혼을 내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상식이 통하고 정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점에서는 저희들이 기대에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해냈고요. 또 몇 가지 점에서는 부족한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 부응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그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결국은 뭐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던 안전과 인명에 대한 경시, 불감증,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저리 작은 서로 이 부패들의 고리들이 전부 엮여져서 결국은 그 귀한 젊은 생명들을 떠나보는 게 아닌가. 그 점에서 그런 어떤 어찌 보면 기독권에 안주해온 뭐 저희들도 저조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사실 많은 부분이 규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다 밝혀졌다라고 단언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구조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 변경, 과적 이런 것들로 인한 보건력 저하였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총리님 적어도 이렇게 좀 사람이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분야라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 변경, 과적 이런 종류의 문제는 좀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뭐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정부 초대 그 해수부 장관이었던 우리 김영춘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쭉 주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제가 통계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분명히 노력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많은 선박들은 여전히 선박 검사 없이 항행을 하거나 불법 증개축을 하고 화물을 과적한 채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지방해경이 올해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14주 동안 단속을 했는데요. 그 결과 불법 증개축, 과적, 고박 지침 위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무려 263건이 적발됐습니다. 겨우 14주 동안 263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은 어땠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의원님께 지적하신 세월호 참사의 바로 직접적 원인이 됐던 그런 부분들조차 하나 아직도 이렇게까지 소위 지키지 않고 현장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수치가 오히려 과거보다는 조금 준 수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작은 자위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의원님 지적대로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렀었던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네. 또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재하청에, 재하청이 재재하청까지 외주화하고 있는 이 산업 현장의 위험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짚으신 이 끊임없는 산재 사망,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납득할 만한 어떤 수준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먹이 사슬처럼 그 노동자들의 목숨이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목숨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이익만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람이 죽어가고 다쳐나가는데도 아무도 없는 이 구조가 왜 계속 되풀이되느냐, 그런 분노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번에 광주에서 그 참사 이후에 저희들이 또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철저히 그 원인을 밝혀서 요 원청에서 하청까지는 지금 현재 뭐 합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내려가면서 단가는 후려치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 없지고 그리고 안전 문제는 팽개친, 이거 반드시 하여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학여행 가다가 죽지는 않는 나라,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지는 않는 나라, 버스 타다가 길 가다가 죽지는 않는 나라, 좀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4년 안에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좀 너무 어려운 과제였습니까? 의원님께 뭐 변명을 자꾸 드릴 수는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각 분야에서 저희들이 국민 생명 지키기 뭐 3대 프로젝트도 하고 뭐 곳곳에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특히 행정안전부라는 어떤 좀 전담 부서도 체계적으로 발족을 시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총리께서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의지를 실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시행령 위임 범위가 또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제대로 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 범위의 과로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특고나 임대까지도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시행령 안에 제대로 포함시키겠다는 거를 좀 국무총리의 명예를 걸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저 개인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정말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이 마당에 무슨 시행령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연설의 기업 쪽에서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가지시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한번 지켜가고 그런 안전한 그런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국도 결국은 1980년대 2008년도 이후에 기업살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걸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원청의 의무, 그다음에 이 대표자가 가져야 될 안전에 대한 자기 여러 가지 역할, 뭐 이런 등등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 약속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 돈도 실력이다, 이 말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금수저 청년이 순진하게 느껴질 정도로 뻔뻔하게 내뱉은 이 말이 대한민국은 사실상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로 전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의한 사회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4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돈은 돈이고 실력은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됐습니까? 의원님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정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 거기에 따르는 이 청년들의 이 좌절, 또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뭐 이런 등등, 일자리 부족, 이런 등등으로 보면 하여튼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그런 점에서 더 바짝 긴장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정책의 주요 과제로 해서 주목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 바로 36살 제1야당 대표를 만들어내는 이 국민의 분노, 이거 저희들이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아름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폭등하는 자산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또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치솟은 집값으로 이득 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말 총리께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 위헌적인 상위 2% 종부세 개혁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사실은 참 이 종부세 이 완화의 신호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또 일부 이 집을 가진 분들한테 어떤 잘못된 사인을 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그 젊은이들한테 어떤 걸 할까 싶어서 참 저희들은 좀 완강했는데, 워낙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했고 또 특히 여당이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이래 정했으니 저희들이 조금 어떤 부분적인 미세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아까 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번 국회 또 논의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또 조금 더 반영할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것이 잘못된 신호를 줘서 그나마 장기적으로 보면 하방 안정시켜야 될 이 부동산 문제가 다시 이것 때문에 조롱당하듯이 가진 사람들이 버티면 결국은 어떤 것도 쫓아올 수밖에 없으라는 이런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요. 네.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한테 바로 불공정의 하나의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왜냐면 하여튼 이 부분들은 뭐 이미 정부 여당이 같은 목소리를 못 내고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이 난 문제니까 현재로서는 좀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하거나 저희들이 좀 답답한 자료들을 국회에 자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미래 세대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돈도 실력이라고 얘기했던 정유라 씨가 하는 말에 사실상 승복한 것이 아니라면 국정농단에 연루돼서 실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 이재용 씨에 대한 사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왜냐면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부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가 어디쯤 있다는 걸 의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또 이재용 씨를 좀 일찍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무슨 전부 다른 개인적인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한국 산업의 미래 등등에 대한 또 그분들의 고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이게 오히려 법치국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강을 흐리는 일이라는 그런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발의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혐오 표현 금지법. 네, 둘 다 하셨던. 예, 했는데 뭐 둘 다 그 법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하셔서 제가 보수 기독교인들부터 하도 혼이 나서 결국은 그 법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장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정면을 올리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예, 뭐 싶었는데요. 제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발의하셨던 법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와 공감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 사회의 이 만년된 어떤 차별, 이게 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한 학렬 학벌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출신 지역 때문에 혹은 오점 다문화 과정에 그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등등 갖는 이거를 이대로 두고 이게 가정 갈 수 있겠나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는데요. 전 총리님과 동일한 취지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사유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육부가 제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이제 규정하는 금지 사유 가운데 이 학력이라는 사유를 삭제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가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고요. 또 의원님 말다시피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또 학력만 빼자는 게 아니라 또 성소수자 문제도 다루자는 보수 기독교 쪽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한 국민의 80%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능한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보수 기독교 또 이쪽에 학력과 이런 경력에 따른 자기들의 합법적 차별을 강제하는 거라는 경영자 쪽 입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의원님 공개된 테이블에 올리셔가지고 온 국민을 보는 앞에서 토론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이 만연된 이 차별의 여러 양태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정부의 교육부가, 다름 아닌 교육부가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요소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학력이 개인의 노력 문제이고 학력이 낮다는 것은 곧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학력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 발의하셨고 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신 김부겸 총리께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어떤 맥락에서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시각 자체가 정말로 산업화 시대의 그 시각에서 별로 안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제가 확정적인 답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돌아가서 이 법이 앞으로 이제 토론하실 거 아닙니까? 또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법안, 이상민 의원 법안 이런 게 토론할 때 교육부가 아까 이렇게 학벌이라 하면 이렇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우려하는 건 뭐였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뭐다? 거기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정확하게 살펴서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총리께서는 잠시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교육부 장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총리께 드렸던 질문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학력이 개인의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합리적인 차별 요소다. 이런 교육부의 법률 검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법안이 왔을 때 법률에 대한 부의 의견을 입장을 낼 때 제가 모든 법안에 대한 그런 입장을 사전에 다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에서 제가 그런 어떤 취지로 그런 의견을 입장을 냈는지를 저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교육기본법에서 교육기회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서 별도 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차별금지법의 학력에 대한 부의 입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은 오늘 정확하게 모르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의 실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의 취지를 혹시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력이 이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학업 성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환경이라는 점을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어째서 이런 부적절한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는지 경위를 파악하시고 수정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총리님은 여당 국무총리님 자리에 그리고 저는 소수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인 이상은 결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도 일상 속에서 부당하게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몇 분 안 되는 모든 정치인들께서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네, 87년 민주화에 앞장섰던 청년이시자 차별 없는 공존의 정치를 위해서 온몸으로 또 지역 차별에 맞서시기도 했던,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학력차별금지법을 발의하시고 혐오표현 규제법도 발의하셨던 국무총리께 민주화 이후의 세상을 살아왔던 87년생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21대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극심해진 불평등, 차별, 혐오로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든든한 그 제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의원님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지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가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의원님, 지금 현재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 오해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좀 귀찮더라도 하여튼 테이블에 올려서 계속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조금씩 만들어내야 합니다. 의원님, 정말이지 지난번에 제가 그 법을 철회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 내에서 오해의 폭이 깊구나. 그리고 우리 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는데도 한 사문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그때는 안타까웠거든요. 의원님도 이번에 하시다 보면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도 오실 겁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분들도 만나고 공개 토론도 하고 또 국민들이 보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네, 그분들도 제가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을 외면하고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반성 없는 독선의 정치를 고집하느라 다 쓰러져 가던 탄핵 세력에게 부활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직 1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시간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이제 이 정부에 남아있는 희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희망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시민 모두의 것, 바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새로움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을 보더라도 최소한 오지선다형으로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지긋지긋한 정치를 뚫고서 누구나 평범하게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저는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